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고대 외교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21장의 한 부분인데요.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지역 왕이었던 아비멜렉 사이의 조약에 대한 이야기죠. 네, 이게 언뜻 보면요, 그냥 뭐 땅이랑 우물 소유권 가지고 맺은 부동산 계약서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깊이 파고들수록 정말 재밌는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라던가 고대 사회의 법적 관습 그리고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그 거대한 약속이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첫 발을 내딛는 과정이 다 담겨 있어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도 바로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의미들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한 지역의 왕이 어떻게 보면 일개 유목민에게 먼저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했을까? 그러게요. 그리고 이 건조한 사막에서 우물 하나가 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졌기에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 작은 사건이 어떻게 한 민족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되었을까? 바로 이 질문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 왕이 자기 군대 총사령관인 비골까지 데리고 아브라함의 텐트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네. 이건 뭐 대통령이 경호실장 대동하고 갑자기 어느 지역 유지를 찾아간 격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그냥 안부 인사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아비멜렉이 건넨 첫 마디예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신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군요. 와, 항복선언이요. 아니, 이전 만남에서는 분위기가 꽤 험악했던 걸로 아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만 해도 아비멜렉이 갑이고 아브라함이 을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걸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신이 직접 자기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어요. 아, 심지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주니까 자기 집안의 재앙이 그치는 것까지 목격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 뒤에는 정말 뭔가 있구나. 이걸 그냥 뼈저리게 느낀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 이삭의 출생. 네. 100살 먹은 아브라함과 90살 사라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냥 돈 많은 이방인이 아니었던 거죠. 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존재로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첫마디는 당신 뒤에 있는 그 강력한 힘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우리 싸우지 맙시다. 라는 굉장히 고도의 외교적 제안이었네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자신과 아들, 손자까지 그러니까 후대까지 서로 해치지 말자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제안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자기가 과거에 베풀었던 헷세드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해달라고 요청하죠. 헤세드요. 네, 여기서 헷세드는 그냥 친절이나 호의라기보다는요. 언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나 충실함에 가까운 단어예요. 내가 당신에게 신의를 지켰으니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맹세하고 나와 내 후손에게 신의를 지켜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위상의 변화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서 눈치 보며 살던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 먼저 찾아와서 동등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조약을 구걸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정확해요. 일개 족장에서 왕의 협상 카운터파트가 된 거죠.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의 원동력이 아브라함의 군사력이나 재력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바로 아비멜렉이 목격한 신의 함께하심, 그거 하나 때문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또 재밌어요. 주소 맹세하겠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죠. 그런데 당신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 네, 바로 그 부분.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책망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숨이 무서워서 거짓말하던 사람이 왕을 책망한다고요? 이거 거의 반역 아닌가요? 하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꾸짖음과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야카인데 이게 화를 내다나 비난하다보다는 법정 용어에 가깝거든요. 법정 용어예요. 네,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다,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논쟁하다, 판결을 구하다, 뭐 이런 뜻이죠.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에 가까운 거군요. 네, 훨씬 더 이성적이고 법적인 행위예요. 왕이시여, 단신과 조약을 맺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법적 분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우물 소유권 문제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안건을 상정한 거죠. 와, 이전 만남에서 아비멜렉에 추궁당하며 변명하던 모습과는 정말 180도 달라진 아주 당당한 태도네요. 그렇죠. 근데 왜 진작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물을 빼앗긴 건 꽤 오래전 일이었을 텐데요. 아마도 이전에는 그럴 힘이나 명분이 없었겠죠. 거류민 신분으로 지역군주에게 밉보였다가는 쫓겨나기 십상이니까요. 아, 그랬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잖아요. 왕이 먼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그동안 묶여뒀던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한 아주 영리하고 시혜적절한 협상 전략이에요. 아비멜렉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고 딱 잡아떼는데요. 뭐 발뺌하는 건지 진짜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서 그 유명한 암양 새끼 7마리가 등장하죠. 네, 이 협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정말 고대 근동의 계약 문화가 어떤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와 별도로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습니다. 네, 아비멜렉이 이건 왜 따로 두는 거예요? 라고 묻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내 손에서 이 암양 7마리를 받으시오. 이것이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될 것이오. 7마리라니? 숫자도 참 구체적이네요. 그냥 선물로 주고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걸 받아서 증거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이게 단순한 뇌물이나 선물 그 이상인 거죠. 훨씬 그 이상입니다. 이건 오늘날로 치면 움직이는 등기부등본이자 살아있는 공증서예요. 와, 살아있는 공증서요? 네. 아비멜렉이 이 7마리 양을 받는 행위 자체가 네, 이 우물은 아브라함 당신의 소유가 맞음을 내가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법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 입으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딴소리할 수 있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증표를 주고받는 이 행위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거든요. 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네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증거군요. 이 양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이 계약을 부인할 수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그곳의 지명이 부엘세바가 되잖아요. 이것도 정말 절묘한 언어 유예예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세바. 숫자 7을 의미하기도 하고 맹세를 의미하는 셰부아와 어원이 같기도 해요. 잠깐만요. 그럼 부엘세바라는 이름 자체가 7 우물이라는 뜻도 되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된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지명 안에 이 계약의 핵심 내용이 다 담겨 있는 셈이죠. 7마리 양이라는 증표와 두 사람의 맹세라는 행위가요. 그 땅의 이름 자체가 이 사건의 기념비가 된 거예요. 와,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 우물 분쟁에 대한 단락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이름과 아비멜렉의 이름이 각각 정확히 7번씩 등장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건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겠는데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한 거겠죠? 저도 그렇게 봐요. 고대 문학에서 숫자 7은 완전함, 온전함, 신성함을 상징하거든요. 저자는 아마 숫자 7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 조약이 얼마나 완전하고 확고하며 신 앞에서 맺어진 신성한 계약인지를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약도 성공적으로 체결했고 우물 소유권도 확실히 했어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은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고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도 아주 깔끔한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2가지 행동을 더 하죠. 네, 첫째는 에셀 나무를 심고 둘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려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요? 이 두 행동은 방금 체결한 법적 계약을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미래를 향해 선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먼저 나무를 심는 행위를 보죠. 에셀나무, 이게 타마리스크 나무라고도 하는데 건조한 사막 기후에 아주 잘 자라는 나무예요. 잎이 무성해서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축들의 좋은 먹이가 되기도 하죠. 그냥 나무가 아니라 사막 지역에서는 아주 실용적이고 중요한 나무였겠네요. 그걸 왜 심었을까요? 유목민이 한 곳에 나무를 심는다는 건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나는 이곳을 잠시 머물다 떠나는 정거장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죠. 정착과 영속성. 네, 맞아요. 나는 여기에 뿌리 내릴 것이다.
이곳은 이제 나와 내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다 라는 메시지를 땅에 새기는 행위와 같아요. 동시에 미래의 이곳을 지날 다른 나그네들에게 그늘과 쉼터를 제공하겠다는 환대의 의미도 담겨 있고요. 자신의 소유권을 확립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동이기도 했다는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주 특별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엘 올람,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왜 하필 이 순간에 영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활용점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의 마침표를 예배로 찍으면서 이 사건을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선 거대한 신의 계획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이 우물과 이 땅에 대한 나의 소유권은 단지 아비멜렉과 나 사이의 일시적인 계약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우물 하나를 확보한 사건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광대한 땅 전체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첫걸음으로 해석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결실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완벽한 해석이요. 아주 현실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얻어낸 첫 번째 땅을 다시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위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본문에는 이곳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나중에 그 지역에 나타나지 않았나요? 아, 네. 타임라인이 좀 꼬인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맞아요. 역사학적으로 블레셋 민족이 대규모로 그 지역에 정착한 건 아브라함 시대보다 수백 년은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렇죠. 록을 후대에 편집한 사람이 당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에게 익숙한 지명을 사용해서 설명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걸 시대착오적 서술이라고 하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종의 편집자 주우 같은 거군요. 사건의 본질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이 기록이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단서가 되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죠. 우리는 한 지역 왕과의 외교 협상이라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중 첫 번째 조각을 아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확보하는 과정을 따라왔어요. 네. 두려움에 떨며 거짓말을 해야 했던 이방인에서 왕과 대등하게 협상하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존경받는 지도자로 변모하는 모습을 봤고요. 이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늘만 쳐다보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잘 보여줘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날카로운 협상 기술, 당대의 법적 관습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 네, 하나님의 추상적인 약속을 현실 세계 속에서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실질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거였어요. 정말 그러네요. 하늘에서 땅이 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약속의 첫 결실을 스스로 쟁취해낸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이 전쟁이나 정복이 아니라 평화적인 조약과 정당한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청취자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종종 거대한 비전이나 약속은 아주 극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그 위대한 약속은 우물의 소유권을 따지기 위해 조목조목 논쟁하고 증거물로 암양 7마리를 건네고 미래를 위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아주 조용하고 신중하며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쌓여서 한 걸음씩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요? 우리 삶의 거대한 약속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가 건네야 할 7마리의 암양은 무엇인지, 우리가 심어야 할 에셀나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